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가 필요하고, 통신 장비 내에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전자회로가 들어가죠. 이 전자회로를 잘 설계해야지만 통신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 또한 정보 전송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신 환경은 전력이 한정되어 있고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의 품질을 높이고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두 개의 통신 신호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전송이 되고 있는데, 위에 빨간색으로 칠한 파형의 신호는 상당히 빠르게 변하는 신호처럼 보이고, 밑에 검은색의 파형의 신호는 위의 신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르게 변하는 신호이죠. 이 두 개의 신호가 같은 시간에 전송되기 때문에 어느 한 수신기에는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도착해서 서로에게 간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파수 측에서 해석을 해보면, 빨간 신호와 파란 신호에 대한 각각의 스펙트럼이, 메인 로브 스펙트럼은 안 겹치지만 가상자리의 사이드 로브 스펙트럼이 살짝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도의 크기는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잡음 신호의 전력보다 낮은 정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간섭을 안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파형의 시간폭을 줄여서 정보 전송 속도를 높이려 하거나 또는 신호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오른쪽 스펙트럼을 볼 수 있듯이 스펙트럼의 가상자리에 있는 부분이 잡음 신호의 전력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서 검은색 신호의 스펙트럼에 간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통신 신호를 보낼 적에는 전력이라든가 대역폭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시에 통신을 같이 하는 인접 다른 통신 사용자에게 간섭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두 개의 통신 신호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용 전송 매체를 통한 두 개의 송신 신호가 수신부에 도달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수신부 회로에는 수신부 회로에 전원을 가할 적에 잡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더해지게 되고, 두 개의 송신 신호 중 다른 송신 신호는 간섭 신호로서 수신부에 도달하는 원하는 신호의 파형에 왜곡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오는 신호의 왜곡과 그리고 간섭 신호, 그리고 잡음 신호가 있는 상황에서도 통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신회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전자회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송신 측에서 전송한 정보 신호를 수신 측에서 정확히 수신하는 거겠죠. 이게 결국은 통신의 품질을 높이는 거고, 그런데 송신 측에서 전송한 정보 신호가 수신 측에서 정확히 수신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죠.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전기 신호가 통과하는 유무선
전송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송신 신호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또는 위상이 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송신 신호의 파형과 다른 신호가 수신 신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수신부에서 전자 회로에 전원을 가하게 되면은 열잡음 전자가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잡음 신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잡음 신호가 수신된 신호에 더해져서 결국은 송신 신호의 파형과 수신 신호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원인으로는 수신부 전자 회로에 원하는 신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통신을 하고 있는 다른 간섭 신호가 수신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수신된 전기 신호에 다른 간섭 신호가 더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송신 신호의 파형과 수신 신호의 파형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통신 신호의 품질을 좋게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회로를 또 추가로 설계해야 됩니다.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통신기기 설계가 필요한데 통신기기에서 통신 신호의 발생 및 통신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자 회로가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RLC 및 반도체 부품의 전기 회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와 같은 그 반도체 부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그 성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전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웠죠. SiO2라든가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것들을 배웠을 거고, 콘덴사 같은 경우는 단위가 이제 파라트가 있고 저항은 옴이고, 그 다음에 코일은 헨리, 이런 단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부품들 같은 경우는 웨이퍼라고 하는데 많은 반도체 칩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조각씩 뜯어내서 외부에 신호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핀을 연결하고 그걸 플라스틱이라든가 세라믹으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인티그레이트 서킷 소재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회로가 집적될 것들은 이제 베리 라지 스케일 인티그레이션에서 특별한 용도로 회로를 설계해서 칩을 만들어내는 것이, 직접 회로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ASIC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전자 부품들을 가지고 회로를 설계해서 그 용도에 맞는 통신 회로를 설계 및 제작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통신기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자회로 설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 회로망 및 논리 회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회로는 크게 이제 아날로그 부분하고 디지털 회로로 나뉠 수 있는데,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RLC를 기본으로 해서 회로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제 콘덴서라든가 코일 같은 경우는 교류 신호, 즉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한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의 함수로서 표시하고 이거를 회로망 이론에서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이 회로들을 등가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들은 시간 영역에서 그 RLC에 관련된 회로방 형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디지털 논리 게이트를 연결해서 원하는 그 디지털 논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좌측에 X, Y, Z라고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또 인버터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출력 F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 영역의 회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좌측 같은 경우를 풀어보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용이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축에서의 방정식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미분이나 적분이 아닌 사칙 연산에 의해서 원하는 인풋 신호와 아웃풋 신호를 또는 시스템 응답 신호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전자회로를 설계할 적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하는 파라미터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C 언어라든가 또는 매틀랩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회로로 구성된 통신 시스템, 즉 송신회로, 그 다음에 전송매체, 수신회로 등을 설계하거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인 저항, 코일 콘덴서 또는 이제 반도체 소자로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은 전기 신호가 시간축에서 크기 및 위상이 변화되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죠. 첫 번째 기능 같은 경우는 직류 신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망 이론에 의해서 인풋 X와 출력 YT 신호의 관계는 단순히 이 저항들 값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것이 간단하죠. 그러나 이제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즉 이제 교류 신호 같은 경우는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데, 코일이라든가 콘덴사를 우리가 각각 해석해 볼 적에 첫 번째가 이제 코일 소자를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이 교류 전류 신호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교류 신호를 우리가 IT를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 크기가 변하겠죠. 이럴 경우에 코일이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이것은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자속이 주위에 도선 주위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자속에 따라서 전압이 유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인덕터에 비례하는 거고, 또 흘러가는 전류의 시간 변화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IT를 코사인 오메가 T로 했다. 그러면 유기되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터의 전류의 시간 변화분을 곱하면 되는 건데, 전류의 시간 변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오메가 T를 전류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보면 사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류가 코사인 오메가 T일 때 코일의 양단에 걸리는 유기되는 전압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에 가서 위상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앞에 오메가라고 하는 크기가 또 변화를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전류가 만일에 변화하는 주파수 오메가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코일에서 유기되는 전압은 그 주파수에 더 비례해서 커진다는 거죠. 세 번째 콘덴서 소자 같은 경우는 콘덴서 양단에 쌓이는 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축적된 양이니까, 그런데 그 축적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 용량 C에 비례하기 때문에 Q는 CVCT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도 우리가 IT를 코사인 오메가 T로 놓고 콘덴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 VC를 구하게 되면 1 나누기 C 그리고 전류가 적분한 거, 이거를 풀게 되면은 1 나누기 C 오메가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인풋 전류랑 비교해 보게 되면 위상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들어오는 그 전류가 빠르게 변한다 그러면 크기는 적게 만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전자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전자 부품들을 이용해서 회로를 꾸미고
장비를 만들어냈다 하면은 그 장비가 잘 동작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신호 발생기, 이런 것들은 시간 영역에서의 신호의 파형, 즉 신호의 어떤 크기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주파수에 해당되는 크기를 보기 위해서 스펙트럼 분석기가 또 필요하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은 회로에서의 회로를 설계할 적에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장비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보통 초보자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맞는 기판 위에 개별 RLC 또는 이제 IC 부품을 꽂아놓고 선으로 연결해서 구성하는 이제 실험 회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실험 회로 위에 신호 측정용 프로브를 연결해서 원하는 파형이 나오는지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때 레퍼런스가 되는 신호를 집어넣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호 발생기에서 신호를 넣고 원하는 부위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프로브를 연결해서 오실로스코프에서 신호 파형을 관측하면 되는 거죠. 앞에서 사용했던 장비들은 아날로그 회로에서 측정하는 장비라 할 것 같으면, 이 장비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하는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측정하는 장비들인데, 알다시피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 버스든 어드레스 버스든 여러 개의 신호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신호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가 나오는 쪽을 채널이라고 봤을 적에 여러 개의 채널, 즉 다채널 로직 분석기라고 하는 장비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다시피 프로브가 여러 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그 임베디드 시스템에 신호를 연결하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프로브를 여러 개 연결해 놓고 동시에 보게 되면은 각 클락에 맞춰서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비를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대학교 과정에서 공부하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산업체라든가 또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통신 장비를 만들어서 사용할 적에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표준을 만들어내고 또 규격을 제정을 하고, 또 무선통신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사용 허가권을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첨단 장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가 산하 연구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애틀이라든가 또는 캐티 또는 ADD 이런 데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산업체로서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또는 통신 장비 및 가전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 또는 계측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 그리고 통신, 자동차 전자기기, 의료용 전자기기 또는 반도체 회로 설계 업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을 잘 닦아서 졸업할 적에 이런 분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통신 서비스라든가 통신 기기를 만들 적에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느 나라에 가서 쓰더라도 다 통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표준을 만들어내는 기구가 UN 산하에 있는데 유선 통신에 관련돼서는 이제 ITU-R, 그리고 무선은 ITU-R이 되는 건데, ITU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국제적인 그 표준화 기구로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는 기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산업체에 관련해서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이라고 하는 데서도 어떤 기기에 대한 표준과 규격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표준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송신 측에서 전송한 정보 신호를 수신 측에서 정확히 수신하는 것이죠. 송신 측에서 전송한 정보 신호가 수신 측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 신호가 통과하는 유무선 전송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서 송신 신호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무선 전송 매체를 통과하는 전기 신호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또는 위상 왜곡으로 인해서 송신한 신호의 파형과 수신한 신호의 파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신부 전자회로에 전원을 인가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잡음 신호입니다. 즉, 수신된 전기회로에 이 잡음 신호가 더해지니까 송신된 신호의 파형과 수신 신호의 파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수신부 전자회로에 유도되는 간섭 신호가 되겠습니다. 수신된 전기 신호에 다른 데서 온 신호가 더해지게 되면 당연히 송신 신호의 파형과 수신 신호의 파형이 다를 수가 있겠죠. 통신 신호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가 유무선 전송 매체를 통과하면서 크기 및 위상이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유선 전송 매체에서 그 특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전기선은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기선의 저항 성분은 전기선의 길이가 비례하면서 저항의 성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기선을 통과하는 전류 신호의 크기는 점점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송신단에서 보낸 신호를 수신단에서 받으려고 할 적에 전기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수신단에 도달하는 신호는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증폭기를 사용해서 다시 작아진 신호를 크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증폭기가 들어있는 그 장치를 우리가 리피터란 말로 사용합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전기선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전송되는 신호의 크기가 감소되는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전기선은 저항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코일과 콘덴사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선은 R, L, C, 저항, 코일, 그리고 콘덴서로 구성된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코일하고 콘덴사라고 하는 성분은 입력되는 전기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다르게 출력시키는 특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가운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컴퓨터에서 디지털 신호, 직각 파형의 디지털 신호가 전기선을 통해서 전송되게 되면은 전기선에 포함된 코일, 콘덴사 성분에 따라서 처음에 보내진 직각 파형의 디지털 신호의 모양을 유지를 못하고 찌그러진 파형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디지털 신호의 그 직각 파형 속에는 여러가지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정연파가 들어있는데, 주파수가 다른 여러가지 정연파 신호들이 코일과 콘덴사로 구성된 회로를 거쳐가면서 출력되는 신호의 크기가 주파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합쳐진 신호들은 본래 송신단에서 보낸 직각 파형의 디지털 신호 파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찌그러진 파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 그림에 보다시피 콘덴사 성분을 시간 축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축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방법을 복소수 페이저 기법 해석이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전기선을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저항 성분과 콘덴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보겠는데, 처음 번째 그림은 시간축에서 전기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입력되는 신호를 SIT, 그리고 저항과 콘덴사로 구성된 전기선을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신호는 HT, 그럴 적에 전기선을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S0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2학년 때 신호 및 시스템을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시스템을 통과할 때 입력과 출력 신호의 관계는 컨버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따라서 S0T는 입력 신호 SIT와 시스템 임펄스 응답 신호의 컨버전, 적분으로 식을 또 등가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신호를 해석하기 위해서 실제 왼쪽 회로망 회로에 전기 회로를 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 SIT는 RIT 그리고 C분의 1 0에서 T까지 전류에 대한 적분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신호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지가 않죠. 따라서 좀 더 쉽게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켜서 해석을 하는 건데, 손쉽게 하기 위해서 콘덴사 성분은 1 나누기 JωC로 우리가 등가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축에서는 적분을 이용한 컨버전이지만 주파수 축에서는 인풋 신호와 시스템 신호가 곱해져서 출력 신호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S0의 오메가는 SI의 오메가 곱하기 H 오메가가 되고, 이런 경우에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H 오메가는 S0 오메가 나누기 SI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회로망 기법을 이용해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의 관계를 살펴보겠는데, 회로망 회로에서 SI 오메가 입력 신호는 전류가 I 오메가로 흐를 적에 저항과 콘덴사 성분을 거쳐서 흐르기 때문에 SI 오메가는 R과 콘덴사는 직렬이기 때문에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거기에 전류 I 오메가 곱해지게 되는 거고, 출력에 해당되는 S0의 오메가는 콘덴사에만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6이 되기 때문에 I 오메가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성분을 곱한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H의 오메가는 S0의 오메가 나누기 SI 오메가가 있기 때문에 방금 구한 SI 오메가와 S0 오메가를 삽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H 오메가가 1 플러스 J 오메가 RC분의 1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H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을 달리 내어주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R과 C로 구성된 전기선의 시스템 응답 특성을 주파수 축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1 플러스 J오메가 RC분의 1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식은 J라고 하는 허수 성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크기와 위상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크기 성분만 먼저 살펴본다고 한 것 같으면 복소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크기 성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H 오메가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자승 R 자승 C 자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R을 0.1, C를 0.1로 가정을 해서 그 값을 대입해서 볼 것 같으면은 바로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나누기 100의 자승분의 1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를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아래의 그림 같은 특성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크기가 점점점 감소한다. 즉 입력되는 신호의 주파수가 높으면은 출력되는 신호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저주파 성분, 주파수가 낮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높은 신호보다 덜 감소가 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입력 신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갖는 신호와 낮은 주파수를 갖는 두 개의 신호가 전기선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 두 주파수가 다른 신호의 전기줄에 대한 특성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출력되는 신호는 입력에서 보내진 신호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이번의 경우에는 전기줄을 저항과 코일, 콘덴서 성분이 다 있는 걸로 해서 회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전기회로 해석을 하듯이 L은 J오메가 L, C는 J오메가 C분의 1로 놓고 회로망 해석을 하듯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L과 C는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회로로 해서 회로 해석을 하고,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회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오른쪽에 표현했던 식으로 여러분이 따라오게 되면은 H 오메가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H 오메가 식의 절대값을 취하고 여기에 L과 C의 값을 각각 상수로 삽입을 하고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그 주파수에 따른 크기 변화 특성을 그려보게 되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주파수 성분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가 안 되어 있지만 주파수가 낮은 쪽이라든가 주파수가 높은 쪽은 주파수가 8 정도에 있는 신호 성분에 비해서 더 많이 감소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입력되는 신호가 RLC로 구성된 전기줄을 통과하게 되면은 모든 주파수 성분이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출력되는 신호는 입력되는 신호의 파형과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왜곡이 생겼다는 거죠. 크기 감소만 있는 게 아니라 왜곡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 두 가지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입력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송된 후 수신된 신호와 입력 신호를 비교해 보면 입력 신호가 왜곡되어 전송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즉 크기도 감소가 됐고 파형도 변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유선 전송로로 사용하는 것이 두 가닥의 전화선, 그리고 TV 같은 데서 사용하는 동축선이 있는데, 이런 경우
앞에서 살펴봤듯이 동축선이든 두 가닥의 전화선이든 RLC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는 왜곡이 돼서 도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보다시피 이런 거를 보상을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입력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해 왜곡되어 전송된 신호를 수신부에서는 이퀄라이저를 이용하여 보상하여서 입력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갖도록 복원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을 하면 더 쉽게 되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전화선을 우리가 H1 오메가라고 표현을 했고 입력 신호는 SI 오메가로 표현했겠죠. 따라서 출력되는 신호는 S1 오메가의 H1 오메가가 될 텐데, 이퀄라이저는 전화선의 주파수 응답 특성에 역이 되게끔 하게 되면은 1 나누기 H1 오메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모든 신호가 다 곱해져서 나오는 걸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 신호는 S1 오메가 곱하기 H1 오메가 그리고 이퀄라이저 1 나누기 H1 오메가, 그러면 다시 SI 오메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본래 신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되는 입력 신호의 왜곡과 그 왜곡된 신호를 수신부에서 등화기를 사용해 복원하는 구성을 시간 영역에서 살펴보면은, 좌측의 직각 방향의 디지털 신호가 두 가닥의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되게 되면 가운데에서 보다시피 파형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때 두 가닥의 전화선의 응답 특성에 대응되는 이퀄라이저를 적용하게 되면 다시 원래 파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수식으로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게 되면 두 가닥의 전화선을 통해서 출력된 신호 RT는 입력 신호 SIT와 두 가닥의 전화선의 임펄스 응답 신호 간의 컨버전이 되고, 다시 그 신호가 이퀄라이저의 응답 특성과 같이 컨버전을 취하게 되면 본래의 신호로 나온다는 것을 표현해 놨습니다.